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며 한층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우리 증시가 하루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대 상승 출발했고 코스피는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호 의원이 오늘 2주 만에 다시 경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혐의 관련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 속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와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대표가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성적, 혐오적 표현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여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1월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잡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군사기밀 누설 고발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전 감사원장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건인데요. 이 감사원이 전 감사원 수뇌부를 고발한 건인데 이 감사원은 앞서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등 7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압수수색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호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이번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강선호 의원이 재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지 정확히 2주 만입니다.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된 강 의원은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력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으로 한 달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진술과 압수물을 바탕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천원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한 조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경전 서울시 의원과 강선호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 씨를 각각 4차례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한 뒤 반환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시 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고 남 씨는 강 의원 지시를 받고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금품이 오간 경위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세 사람 진술의 신빙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김경 시의원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네, 김경전 서울시의원의 경우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정치권의 로비를 시도했던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이 공천원금을 논의하는 듯한 내용과 함께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거론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양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황금 PC를 포렌식 분석하고 언급된 일부 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양 전 시의원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최승은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최근 각종 공천원금 의혹에 이어 이른바 가족기업을 통해 서울시 관련 사업을 다수 따낸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이 관련 회사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면서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들이 YTN 취재 결과 다수 확인됐는데 김 전 시의원이 이들을 실소유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건설회사인 A시행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에 건물 2채를 지어 282억여 원에 팔았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관련 업체로 남동생이 대표고 여동생은 이 회사 2대 주주였습니다. A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김 전 시의원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미줄 같이 얽힌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컴퓨터에선 회사 5곳의 세무 관련 자료와 함께 김 전 시의원이 직접 세무사나 은행 측과 통화하며 세금이나 대출 상담을 한 녹취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5곳 중 2곳도 A시행사에 20억 가까운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들은 김 전 시의원의 과거 상임위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곳들은 김경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던 시절 교육 관련 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상임위 이동에 맞춰 건축공사업이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사실도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행적을 더 추적해보면 A시행사는 SH의 건물 2채를 판 이후 수십억 원을 출연해 사회복지재단 3곳을 설립했습니다. 이 중 한 재단 창립 총회에는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총회 회의록에는 남동생이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김 전 시의원이 재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재단은 구청 사업 운영권을 따내 한 해 17억 원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김 전 시의원 후원에서 회계를 담당한 측근이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앞서 정상적인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빠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따라 또 내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SNS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침 8시쯤 부동산 관련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는 강도 높은 표현도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 기사를 공유했는데 이른바 보수 경제 언론이 다주택자의 눈물을 주로 보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다주택자의 손해만 조명하면서 정작 더 많은 피해자는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과거와 달라진 점을 설명했는데요.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이를 대체할 수단이 생겼다는 겁니다. 국민의식조사에서도 과거 압도적 투자 수단으로 여겨졌던 부동산이 2위로 내려앉았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공약 이행률이 평균 95%에 달했다며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젠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자신의 말이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며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 권고하는 거라고도 설명했는데요. 대국민 협박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1시간 뒤 다시 SNS에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강남 매물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게, 그리고 일찍 파는 게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보완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관련 보완책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원칙대로 5월 9일 유예를 끝내되 이날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는 중과를 배제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에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야 모두 내부 갈등으로 시끄러운데 민주당은 오늘 1인 1표제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2월 임시국회가 어제 시작됐는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본회의 연단에 나섰죠? 네,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여 분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 코스피는 5천을 넘고 경제 성장률도 빠르게 회복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민생이고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2차 종합특검으로 전모를 완전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구한 입법 속도전을 거론하며 개혁, 민생 입법 처리, 나아가 사법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 통합 추진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구현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최적의 시기로 꼽았습니다. 사실 정치권의 관심은 각 당 내홍에 더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선 오늘 1인 1표제 결론이 나오는데 이 합당을 둘러싸고 폭발한 당 갈등이 영향을 줄까요? 네, 어제부터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중앙위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저녁 6시에 마감합니다. 지난해 말 정족수 미달 부결이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정청래 대표가 던진 두 번째 승부수.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리더십 손상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면서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으로 터져나온 비당권파의 반발이 내심 걸린다는 기류입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일부 의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합쳐지는 조짐도 보여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2인자의 대권 욕망이라는 직격탄을 면전에서 맞은 정 대표는 합당 갈등을 봉합하려 애쓰고 있는데 일단은 반대 의견 수렴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발화자인 이현주 최고위원 그리고 비당권파 일원인 황명성 최고위원과 각각 식사하며 반대 논리를 청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강득구 최고위원과도 만난다고 하는데 합당 논의를 미루자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를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복잡해 보입니다. 내홍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기폭제로 폭발한 비당권파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이른바 소장파 선배, 즉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조창 강연에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위기의 한국 보수라는 주제로 난상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준석 대표는 전통적 지지층에서 벗어나 젊은 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려면 장을 비워야 한다고 조언하며 극우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지도부는 조기 선거 모드로 전환해서 내부 잡음을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는 외부의 적으로 내부를 통합하려는 듯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맹폭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협박으로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갈등의 진원지인 장동혁 대표는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뒤에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디까지의 거취 표명인지, 즉 사퇴까지 염두에 두는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내일 연단에서는 보수혁신과 내부 성찰에 방점을 찍을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앞에서도 피해자들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김 대표 조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보수단체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조금 전 오전 10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한편 시위를 벌이는 건 자신의 권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고 SNS에서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도 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거예요. 김 대표는 사자 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집회시위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수차례 미신고 집회를 열어 공공연히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난해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택을 찾아가 소녀상을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성적이거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수사가 본격화한 뒤인 지난 14일에도 위안부 혐오 발언이 적힌 현수막을 펴들고 기습 시위를 펼친 뒤 이를 버젓이 SNS에 올렸습니다. 시위 사진을 서울경찰청 정보관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장을 향해서도 보고 있느냐고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은 김 대표를 최근 집중 수사하고 있죠. 네, 앞서 지난달 6일 이 대통령은 SNS에 김 대표를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서초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정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강경 대응에 나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단체 관계자들을 고발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해당 건은 물론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경찰서에 고발된 사건까지 관련 사안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두고 수사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VIP 경로설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공판은 첫 준비 기일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첫 준비 기일이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가 이뤄진 지 3개월여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진 않을 예정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 즉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화를 내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실상 최상병 특검이 출범한 계기라 평가받는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도 재판이 시작된다고요? 네,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과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재판도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기소된 사건인데요. 지난 2017년 김 씨 일가가 김성교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서 공흥지구 개발 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축소한 의혹입니다. 김 씨 일가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을 상대로 인허가 로비 활동을 벌인 전직 언론인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특검은 김 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이익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최소 9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선정한 개발부담금 약 22억 5천만 원이 김씨 일가의 수익으로 돌아갔고 양평구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후 금융시장 충격 여파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급 반등해 5,100선에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 상승폭이 커지자 5분간 프로그램 매수를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증시와 환율 상황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급반전을 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는 5,16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3% 오른 5,114로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상승폭이 5%까지 확대됐습니다. 코스피 급등세가 이어지자 5분간 프로그램 매수를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었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 가릴 것 없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는 7% 올라 16만 원대에, SK하이닉스는 8% 올라 90만 원대에 복귀했습니다. 현대차도 1% 상승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 한화시스템은 26%, LS일렉트릭은 15%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도 3.4% 오른 1135로 개장해 2%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순매도를 했던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 월요일을 보내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우리 증시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수와 매도 주체는 하루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율은 1,450원대에서 1,44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3원 내린 1,452원으로 출발해 1,446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이후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달러화 가치가 오르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충격이 조금씩 가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 상승하면서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먹거리 가격,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높아 설 명절 서민 가계 부담이 클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8월 1.7%로 집계된 이후 5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폭이 작아진 건 지난해 8월 이후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던 석유류가 0.0%로 보합에 머문 영향 때문입니다. 데이터처는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지난해 1월 80달러 선에서 1년 만에 60달러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휘발유 가격은 0.5%, 자동차용 LPG는 6.1% 떨어졌습니다. 농축수산물은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2.6%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돕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축산물은 4.1%, 수산물은 5.9% 올라 설 연휴를 앞두고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주식인 쌀이 18.3% 올라 10달째 상승세를 지속했고 떡 물가도 5.1% 올라 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과가 10.8%, 고등어가 11.7%, 달걀 가격은 6.8% 뛰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2.8% 오른 가운데 라면은 8.2% 뛰어 2023년 8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 등을 의미하는 저장장치 가격은 22%나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비축 물량 공급에 더해서 정부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9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할인 지원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 전후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분기 중 바가지 요금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 속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나섭니다. 통상 채널에 이어 한미 외교수장까지 긴급 회동에 나서면서 관세 사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미 예정된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지만 현지 시간 3일 오후에는 마코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진행합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팩트시트 후속 조치 이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후속 절차도 주요 의제지만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은 관세 인상 논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았지만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을 만나 미국에 대한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점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세 재인상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미 동맹 결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전방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뿐 아니라 미국 정부, 의회까지 전방위로 접촉하며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설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USCR 그리고 또 의회 등등 또 여러 또 중요한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익을 중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인도에 대해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춘다고 발표하는 등 협상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일주일여 만에 우리 정부가 통상 채널은 물론 외교 채널까지 동원해 진화에 나서면서 이번 주 관세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도착하면 바로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합의된 팩트시트 이행에 관해 남은 현안들을 전반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관련 이슈와 한반도, 동북아 평화,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앞서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우리 사정을 잘 설명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같은 연장선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 다른 미국 정부 인사와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종된 노동자 1명에 대한 수색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음성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죠. 네,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당국은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은 오전 11시쯤 합동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감식 전 관계당국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 감식 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불에 탄 철골 구조물이 뒤엉켜 있어서 현장 진입과 정밀 감식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인데요. 불이 발생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동 1층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 실종된 외국인 2명도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근로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은 공장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했는지, 불법 적치물이 있었는지 등 안전관리 실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합동 감식이 진행되더라도 워낙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원인 규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 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달 30일 발생한 화재로 공장 3개 동 2만 4천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이 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한때 산불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이 공장 내 근로자 81명이 긴급 대피했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외국인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A동 2층 계단에서 발견됐는데요. 나머지 1명은 오늘 오전에도 수색을 진행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구조물이 불안정한 데다 조금만 건드려도 추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에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이 많아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도 진화에 2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은 합동감식 등이 모두 끝난 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음성에서 YTN 김규수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오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받겠다면서도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 과로사 등에 대해 증언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의 저수지에서 빙판이 깨져 물에 빠진 여성이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에 힘을 보탠 시민은 살려달라는 다급한 외침에 한 걸음에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깜깜한 밤, 한 여성이 구조용 튜브에 의지한 채 저수지 한가운데에 떠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튜브에 연결된 줄을 당겨보지만 얼음 탓에 요지부동. 가만히 있어요. 안돼 얼음 걸려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이제 됐어. 가만히 있어요. 이제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버텨달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정신 놓으면 안 돼요. 다 왔어. 곧바로 도착한 대원이 얼음을 깨고 다가가 마침내 구조에 성공합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저수지에 60대 여성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YTN에 살려달라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속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보자 이랬거든. 마을하고도 많이 떨어졌고 또 뭐 산중이고 그 시간에 전혀 사람 갈 일도 없고. 10여 분 만에 구조된 여성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빙판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는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남 순천 해룡면에서는 단독주택에 난 불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성이 연기에 질식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반쯤 전 부산 구평동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4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작업자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오는 4월부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규제는 연초 잎으로 만든 담배에만 국한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제한 없이 광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담배와 제조 판매업자도 담배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도 잡지와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 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금연구역에선 연초형뿐 아니라 권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게 되며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반적으로 뭐 엄청나게 격렬한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고 평소보다는 좀 경련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몇 가지 정치적인 고민과 또 성찰을 드렸는데 이해하시는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렸고,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또 저보다 나이 어린 고압적이고 반말을 들어가면서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 보안 선거를 겹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습니다.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대표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본 것처럼 여야 모두 내부 갈등이 심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일단 어제 아침에 있었던 당 최고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살벌했는데 보신 것처럼 이현주 최고위원이 너무 강하게 좀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뭐 너무 강하게라는 건데 강하게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한 건 좀 아쉬운데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라는 게, 무기력함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잡혀서 반쯤 들렸을 때의 그 무기력함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럴 때 사람들은 가장 분노를 느낍니다. 근데 그 분노의 동조화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대표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그 분노도 차분하게 좀 풀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건 맞습니다만 예. 자, 이런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강하게 했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해야 되느냐? 이 질문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한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존중하고 먼저 겸허한 자세로 대해야 그 힘 없는 사람들이 존경으로서 그것을 화답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힘이 있다, 권한이 있다, 권력이 있다고 그냥 내 생각을 밀어붙인다면 예.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밀리는 느낌 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합당 문제 때문에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첫 단추를 잘못 꼈으면 저는 단추를 풀고 예. 처음부터 다시 끼는 게 맞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옷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냥 뭐 티도 있고 정장도 있지만 우리가 합당이라는 건 정장을 입는 거와 저는 같다고 봐요. 예. 그러면 정장을 입을 때 단추가 잘못 껴졌으면 풀고 다시 입어야죠. 이게 무슨 스웨터를 입는 것처럼 그냥 뒤집어 써서 편하게 입으면 되는 그런 사안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안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단추를 풀려는 좀 노력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현주 최고위원과 어제 독대로 점심 식사를 했다고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제 당대표를 좀 두둔을 했잖아요. 또 관련해서 좀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고 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정청래의 햇빛 정책인가요? 저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 어쨌든 민주당은 내부 분란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 제스처를 하고 지지자들을 다독이는 이런 모습은 국민의힘이 배워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한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를 빗대어서 내란, 반란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황이 정청래의 난이다라고 사실상 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에 명청 시대를 넘어서 명청 교체기 뭐 이런 글도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조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청래, 조국 그리고 김어준 이와 같은 친노 친문 라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에워싸서 포위 전략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파크가 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정청래 대표가 이현주 최고위원 내지는 황명선 최고위원과 식사도 하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봉합되는 듯한 어떤 그 느낌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당권, 나아가 짧게는 6월 3일 있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두고 친명계와 친청계의 일합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자, 이 식사 자리가 봉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사실상 이번 그 합당 논의 과정으로 가장 어안이 벙벙한 조금 황당할 수도 있는 곳은 조국혁신당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 조국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권 투쟁의 전초전 정도가 아니라 본격 열전으로 본전입니까? 조기 열전으로 간 것 같고요. 그런 당의 권력 투쟁에 저희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여서 마치 저희들이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희들은 선거연대 등을 통해서 미리 이미 얘기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경쟁하고 다른 곳에서는 선거연대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선거 전술이에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썸 좀 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돌연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대표께서. 근데 갑자기 뭐 시어머니, 시숙, 뭐 시누이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니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래 하면서 물 뿌리고 김치 싸대기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신장식 최고위원이 한 비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런 말이 오히려 우리 당의 그 찬반 논란에 끼어드는 거죠. 저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조국혁신당이 합당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그 대상과의 동질성, 차별성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점, 나쁜 점. 우리 내부의 논의에서 그것을 배제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왜 비판해?라고 하면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을 누르겠다고 참전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그냥 민주당의 일은 민주당에게 놔두는 것이 맞지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저렇게 참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사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에게 이제 전권을 다 위임한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격렬한 논쟁 이후에 만약에 합당이 무산이 된다면 조국혁신당의 상황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찬반이 좀 굉장히 뚜렷이 갈리지 않을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은 것이 조국혁신당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5%를 채 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단독으로 물론 호남에 냈을 경우에는 일부의 단체장을 당선시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의 선거연대 한마디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식의 어떤 밀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사실상 전멸의 위기 이런 위기감이 결국 조국 전 대표로 하여금 정청래의 손을 잡도록 하는 그런 배경이 됐다. 이게 배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먼저 정청래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가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본인들이 황당한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이 합당이 됐을 때 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조국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나와서 저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는 과정에서 플러스가 될지 저는 아니올시다인데요.
그 또한 온전히 조국 당대표의 결정. 왜냐하면 조국 당대표한테 모두 다 지금 위임했지 않습니까? 예. 조국 당대표로서도 사실 기분이 쏙 좋지는 않을 것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뭐 논란이 계속 될지 이제 뭐 사실 몇 달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상 속도 조절을 해가고 결국 선거전 합당보다는 제가 봤을 땐 선거 이후로 합당이 미뤄질 가능성에 조금 더 저는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 과정에 이제 언급했던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너무 이 표현 방식이 강한 거는 예.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예. 걸 저는 전제합니다만은 조국혁신당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토지 공개념은요, 우리 정책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토지 공개념은 그 일부를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지 토지 공개념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 같은 기본권에 앞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 자체를 앞에다 놓는 순간 정체성과 상징성이 너무 커져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앞에 내세운 이유가 뭘까요? 조국혁신당은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식을 쓸 수 있지만 예. 저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공격받을 소지가 강한 포인트라는 것은 저는 이현주 최고의 논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총리를 직격하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전에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후단협이라고 만들어져가지고 당 안에서 똑같이 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 후단협 왕창 다 날아갔습니다. 2002년도에. 그렇죠. 지금도 보면 다음 총선에 날아갈 사람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 연결식 할 때 김민석 총리가 좀 울면서 앞으로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지금 거론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른바 민주당식 배신자 낙인 찍기 아닌가. 낙인 찍기를 정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돌려까기식으로 해서 본인의 유시민 작가의 특유의 어법을 통해서 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크게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유시민 작가는 친명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친문 내지 친노의 적자라고 얘기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정조준 시민 라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청래 지금 당대표 그리고 또 김어준 씨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이런 분들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그 다음번 어떤 그 총선이라든가 아니면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친명이 아닌 친문 친청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8월 달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당대표 후보는 누구나 다 아다시피 지금 정청래 당대표 내지는 지금 현재의 김민석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그 당대표 예비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타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그 채널 또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유튜브도 다 이렇게 한쪽으로 통합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브도 분화가 되어가지고 특히 문재인 라인 내지 친청 라인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씨 TV에 나오고 예. 그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TV에 나오는 이런 분화를 보면서 되게 좀 신기하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당권 투쟁이 이렇게
강하게 비춰지느냐에 대해서는 관전하는 사람으로서 아슬아슬한 느낌입니다. 예, 이 후단협 얘기는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픈 얘기잖아요. 네. 왜 이 얘기까지 꺼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본인이 이제 앞으로 공직을 안 할 거니까 너무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유시민 작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면 본인이 약간 공인 마인드를 조금은 가져주시는 게 좋은데 그냥 장사미사처럼 뭐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은 우리 그 정부에서 하실 거 다 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죠?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2대8 가름말을 하셨어요. 왜 그런 거죠? 본인의 정체성과 주장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부의 관료가 되면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정성호 장관을 비난을 해요. 그럼 본인은 왜 옛날에 2대8 가름말을 하셨죠? 저는 그 비난이 전혀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자리를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예. 본인이 경험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민을 통합적으로 다 같이 모두의 장관이 되기 위해서 정부의 관료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한 행위들이 있는데 정성호 장관이 지금 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 한쪽 정체성에만 딱 올라타가지고 무슨 혁명을 하듯이 지금 정부를 운영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을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죠? 검찰개혁 주장이 도대체 어디까지길래? 예? 검찰은 제도입니다. 제도. 그리고 우리가 그 제도를 바꿨어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해야 검사도 없어졌는데 어디까지를 해야지 도대체 검찰개혁을 하는 거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의 주장을 옥죄기 위한 방식이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발 과거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썼을 때 유시민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때 가슴 설레이고 존경했던 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국민의힘 사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총이 열렸는데 지금 뭐 내부에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앞서 영상 구성에서 본 것처럼 조광한 최고위원이 나와서 여러 가지 정성국 의원과 좀 갈등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어제 조광한 최고위원과 김인수 최고위원은 왜 의총 안에 들어갔는가? 이 부분도 좀 의문이긴 해요. 끝나고 나서 밥 좀 먹었다는 얘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국민의힘은 그런 얘기가 없어서 없네요. 조금 안타까운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성국 의원이 왜 배지도 아닌 당신들이 여기 들어오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 자체가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의원이 아닌 당대표가 당선되면은 그럼 의원총회장에 당대표도 못 들어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알고 봤더니만 원내 대표실 요청으로 지금 그 김민수 최고위원과 조광한 최고위원 국회의원은 아니죠. 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당신 왔냐? 왜 거기 갔겠습니까? 결국 당 대표의 의견과 같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토론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왔는데 당신 왜 왔냐? 그건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또한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듭니다.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했는 것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전 그 당시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관련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예. 뭐라고 했죠? 저는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직을 걸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의원님은 뭘 거겠습니까? 의원직을 걸어 결국 못 걸었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져 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더 이상 공천도 못 받고 결국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도록 됐습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허위 가짜를 가지고 지금 징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 대표 스타일을 봤을 때에 그것이 진짜 허위이고 가짜라고 하면은 지금 관련되는 사람을 민사 소송하고 형사 고소했을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어떻습니까? 장동혁 당대표 자리 내놔라 하라고 한다고 하면 본인 자리 정도 걸줄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 있어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항변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는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묻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어제 의총에서는 그런 목소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재준 최고위원,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있죠.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사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님 자체는 저는 좋은 분이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란 유죄가 만약에 나버리고 반대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한동훈 대표는 제명한 상태가 되면 그러면 뭐 사실 이론적으로는 뭐 지도부 존립의 근거에 대해서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월 말쯤에는 재신임 투표 걸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때 가서 여론의 흐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어제 의총도 그렇고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은 아니 굳이 장동혁 대표 뭐 흔들지 말고 뭐 어쩔 수 없다. 네, 우재준 최고가 그 장동혁 대표 흔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그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치는요 현실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 나와서 많은 분들을 비판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비판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사는요 신선들의 세상이 아니고 신들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완벽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합리를 추구해 가는 것이지 합리, 이치에 100% 합당한 것은 존재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우재준 의원이 나름의 합리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현실을 감안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뭐 당권의 힘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3자적으로 국민의힘을 보면 요새 벌어지는 걸 보면 너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권의 힘 그리고 편향의 힘을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잃는 게 뭐냐? 국민의 힘과 상식의 힘을 잃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도 지금 제명 이런 것이요. 저희처럼 좀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위너와 루저 이거를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이기는 쪽이 100% 이기려고 무릎을 꺾어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런 모습들은요 결국에는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이 부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 이거를 지금 경찰 수사 의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경찰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열린 상황으로 보되 나름대로 결론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경찰 수사는 벌써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가 있을 때에 변호인 의견서를 해서 그 경찰에 제출하면서 이거 수사하지 말아달라, 수사 중지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이번 당무감사 결과 드러나서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은 이른바 조선제일검으로 칼날을 휘두르면서 대통령 2명, 3명 그리고 우리나라 그 경제계 거들을 다 깜빵에 보냈는데 정작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웃복싱하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은 틀렸다고 봅니다. 원칙이 중요한 것이고 원칙 플러스
옆에 어떤 재량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당내의 기관과 관련된 원칙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예. 그것이 수사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신속하게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스템 내에서의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잘못된 결과에 따라서 징계가 됐다 하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한마디로 당직을 거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당직을 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뭘 걷겠습니까? 본인은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본인도.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같이 하는 이른바 친한계 국회의원, 특히 몇 분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의 직에서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재신임까지 하는데 본인들은 그러면은 뭐를 걸겠습니까? 그 정도의 대등한 가치를 걸고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처럼 지금 지방선거 주자들의 불안감은 지금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 대통령 선거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선거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한동훈 당대표로 와서 온다고 해서 이번 선거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선거는 현 시스템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2028년에 총선이라든가 그 일을 보는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빌드업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영덕군에서 풍력 발전기 한 기가 부러지면서 도로를 덮쳤습니다. 자칫 큰 피해가 날 뻔했는데요. 사고 발전기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뒤로 풍력 발전기 잔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장 주변은 이 쏟아진 잔해들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꽤 먼 거리까지 잔해가 튄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지금도 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발전기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풍력 터빈이 완전히 부서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 바람에 맞춰서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는 이 이른바 블레이드라고 부르는 이 날개도 산산조각이 난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풍력발전단지에서 높이 80m짜리 발전기가 무너진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발전기 중간 부분이 갑작스럽게 꺾이기 시작하더니 곧 완전히 부러져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데요. 다행히 도로에 차나 사람은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발전단지는 2005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단지로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겼습니다. 영덕군은 낡은 발전기가 강풍에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날개가 먼저 찢어지면서 본체 윗부분을 쳤고 결국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바람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시 이곳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10.9m 정도였습니다. 풍속이 초속 20m가 넘어야 강풍특보를 내리는 점을 고려하면 강한 바람으로는 보기가 어렵고요. 시공사 측의 가동중지 기준보다도 약한 바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전기는 지난해 6월 이뤄진 안전점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곳 발전단지에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발전기 23기가 더 있는데 같은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영덕군은 모두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북극 한파가 주춤하면서 당분간 큰 추위 없는 평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말라 있어 산불 위험이 여전히 큽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눈 예보는 없고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서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6도, 체감온도 영하 11.7도로 평년보다 2, 3도 낮아 추웠지만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 7도 등으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상반기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은 2월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 대부분은 졸음운전과 주시 태만이었는데요. 2월에는 폭설로 빙판길을 달리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감속운전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14일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김천 3터널에서 화물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익산 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 3대가 부딪혀 운전자 1명이 숨지는 등 지난해 2월에만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실제로 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상반기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2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화물차 사망사고 원인은 76%가 졸음과 주시 태만 때문으로 차량 내 히터 사용과 장거리 야간 운행이 맞물려 사고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이른바 중대교통사고도 최근 3년간 2월에 집중됐습니다. 모두 4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져 월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았는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로 환경이 열악해진 데다 대형 차량과 연계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전광 표지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노선 알람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차량 실내를 환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졸음이 몰려오면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설과 혹한이 이어지면 평소보다 최대 50% 감속하고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는 차 안에 머무르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휴두입니다. 마귀에게 양심을 뺏긴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 대통령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통령의 다주택자들을 향한 발언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절대 없다며 당장 집을 팔라는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도 보이는데 정작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는 다소 다른 모습입니다. 서울 송파다 개포에서 2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긴 했지만 시장 전체 흐름으로 보기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고작 1.3% 증가하는 데 그치며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시장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배경엔 정책을 설계하고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보유 현황도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비서관 56명 중 12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인데요. 강유정 대변인은 60억 원대에 달하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와 함께 용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잠실 아파트와 과천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 중입니다. 문진영 사회수석 역시 이촌동과 역삼동, 부산의 아파트와 주택을 보유해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양심을 뺏겼느냐며 강한 어조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참모들의 처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정책 최일선의 설계자들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시장도 믿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공언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인 5월 9일까지 다주택 참모들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으로 100%를 웃돌았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7.8%를 기록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100%를 넘었습니다.
지난달 낙찰가율은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지난 2022년 6월에 110%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높아진 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1호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경매로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오피스텔의 전세 거래량이 전년 대비 9% 가까이 줄고 월세 거래량은 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168만 1000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1.2%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84만 5천여 건에서 77만 2천여 건으로 8.6% 줄었지만 월세 거래는 84만 6천여 건에서 89만 8천여 건으로 6.1% 늘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옛 삼표 레미콘 부지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성수 삼표 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을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높이의 업무와 주거, 상업 기능이 섞인 복합단지로 개발되는데 올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123층인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랜드마크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이후 10월과 11월 2.4%, 12월에는 2.3%를 기록했습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번 달 물가가 목표인 2% 근방의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재보는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 계획 등 상방 요인과 지난해보다 낮은 유가 수준 등 하방 요인이 엇갈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면밀히 점검해 2월 경제 전망 시점에 물가 경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설 연휴를 전후해 명절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오늘 입 후보 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선관위가 밝힌 금지 대상에는 공천 관련 금품 제공이나 정치자금 기부 행위, 여론조사 거짓 응답 지시와 권유, 유도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 의원이 조금 전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밤샘 조사를 받았던 첫 소환 이후 2주 만인데 강 의원은 국민에 죄송하다면서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김경전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공천 헌금이 있는 거 전혀 몰랐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를 사자 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사 전 기자들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한편 시위를 벌이는 건 자신의 권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등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수차례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당시 검찰 수사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검 압수계에서 근무했던 A 수사관 등 2명을 공용서류 무효와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관들을 상대로 관봉권 압수물 처리 과정과 분실 경위, 보고 절차 등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경찰이 인천의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원장을 이번 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여성 입소자를 조사한 국내 대학 연구기관은 이번 주엔 남성 입소자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화도 중증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원장 A씨가 조만간 경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번 주 출석할 것을 A씨에게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차 소환 이후 2달 만인데 A씨는 앞선 1차 조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차 조사의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 사이 색동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연구기관의 심층 조사가 이뤄졌고 경찰에 관련 보고서도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달 30일까지 색동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중증 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경찰은 이번 조사에선 입소자들의 피해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여부를 다시 캐물을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화구는 그동안 수사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피해자 심층 조사 보고서를 조사 참여 당사자에게 부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 입소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대학 연구기관은 이번 주 남성 16명에 대한 추가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추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도 확대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김병규 의원 수사, 위안부 모욕단체 대표 조사 등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강선우 의원의 2차 소환 조사,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강선우 의원이 이러한 금품 수수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직접 전달을 받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1차 조사에서 강 의원이 진술했던 내용은 본인이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김경시 의원에게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 그냥 방 안에 뒀다가 나중에 이제 이 현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남모 전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 전세 자금에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본인이 명백하게 인지를 했었다라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더불어서 김경시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이 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강 의원 측이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이 전 사무국장과 김경시 의원의 진술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강 의원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좀 추궁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이것이 즉각적으로 어떤 신병 확보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 체포를 시도했다가 이것이 불발되는 경우도 상정을 하고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진술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그 정점에는 강 의원이 위치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사실에 대해 털어놓고 자백을 하는 취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신병 확보에는 즉각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다만 계속해서 본인은 모른다. 그리고 직접 받지 않았다. 내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한다고 한다면 혹시나 신병 확보를 했을 이후에 진술이 바뀔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신병 확보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강 의원이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 의원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수사가 확대할 걸로 보이는데 경찰이 지금 이른바 황금피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 황금피 씨의 경우에는 관련된 이 의원이 한 7명 정도 언급이 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일단은 황금피 씨에 대한 수사를 그 절차적으로 가정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녹취의 그 진위성 그러니까 녹취가 조작되거나 위변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내용 분석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내용에 언급된 그 의원들에게도 사실상 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녹취를 가지고 있었던 김경 전 시의원의 이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직원의 아마도 이제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예. 그 이후에는 그 내용에 언급된 의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백만 원의 어떠한 공천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그러한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양 전 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김경 전 시의원이 일부 인정한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피 씨의 이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사의 범위라든지 그 대상이 굉장히 확대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말씀해주신 이 황금피 씨에 담긴 통화 녹취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담긴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공천 로비로 이어졌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언급만 있었다라고 해서 그 의원이 직접적으로 금품 수수를 했다라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일단 내용 분석을 통해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라든지 접촉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 포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고 다만 그때 당시에 시점이 이제 좀 오래됐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맞춰봐서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 금품 수수까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있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금품 수수나 이러한 뇌물성 대가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떠한 기록이 남는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에서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라든지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만 있는 그런 상황이 유일한 그런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수사에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 사실까지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많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공천 헌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가족의 기업을 통해서 서울시의 어떤 관련 사업을 따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사실은 김 전 시의원의 소유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떠한 위원회에 직을 맡는 그 즉시 동생들이 관련된 법인을 차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황들이 발견이 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동생들의 경우 명의만 빌려준다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어떠한 직무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수행하더라도 실세 그 회사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면 이 김경 전 시의원의 소유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가족회사가 건물 두 채를 만든 이후에 SH에 200억 원 넘게 280억 원 넘게 팔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더불어서 김경 전 시의원이 교육위로 그 의원으로 활동을 할 당시에는 갑자기 남동생이
교육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수주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정황도 있고 본인이 어떠한 뭐 위원회를 옮겨갈 때마다 이와 관련된 직무를 실질적으로 법인이 수행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권남용죄 아니면 이해충돌 관련돼서 법리가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또 다른 그러니까 공천원금을 건넸다라는 줄기와는 또 다른 줄기의 큰 수사가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혹별로 13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받고 있는 뭐 의혹의 경우에는 공천원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뿐만 아니라 차남 관련돼서 이 대학교 특혜 편입 문제 그리고 전직 보좌관에 대한 그 인사 개입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배우자가 업무 추진비용으로 마련된 카드를 유용했다라는 점을 포함이 된 13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지적이 되는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어떠한 증거를 마련해 놓고 관련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보고 취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부인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 소환 이후에 뭐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떠한 강제 수사를 더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보는 진술에 대한 좀 무게를 더 쥐고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은 언제쯤 소환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물증이 얼마나 빨리 확보가 되는지에 따라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의혹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김 의원을 그때그때 뭐 필요할 때마다 소환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뭐 포토라인도 서게 될 수도 있고 언론이 주목하다 보니까 최대한 부르는 소환 횟수를 최소화해서 장시간 조사를 이어가기를 원할 것인데 예. 그러기에는 좀 물증이 아무래도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래도 증거 조사가 더 마무리가 되면 부르겠다라는 입장을 경찰이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금고를 언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끝으로 위안부 모욕단체 경찰 조사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였죠. 김병원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혐의 적용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집시법 위반 그리고 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굉장히 좀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서 본인은 이제 뭐 집회라든지 시위를 한다라는 취지였는데 예. 이것들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 특정을 할 수 있을 만큼 특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요.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집회를 시행해 왔는데 어떠한 신고라든지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집회를 한 것으로 보여서 집시법 위반도 지금 혐의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 모욕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려면 일정 정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명예훼손죄도 그렇고 사자명예훼손죄도 그렇고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인지가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허위 사실을 고지를 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명예훼손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특정이 되는지의 문제가 가장 법적으로는 까다로운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다만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과거 판례에 따르더라도 특정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돼서 이루어져서 특정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성립이 된다라고 인정됐던 판례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병원 씨가 되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거든요.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이 짐승의 경우에 뭐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언급이 있었고 예. 이것은 본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다라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흔히 정치적 인물이 사회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것이 일정 정도의 공익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보아서 실질적으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이 역시도 요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 단계가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단순히 본인이 듣기에 기분 나빴다, 나는 모욕적으로 느꼈다라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메시지의 공익성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인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TS가 다음 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컴백 공연을 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 국가, 지역에 생중계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020년 BTS가 미국 MBC 인기 프로그램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해 경복궁 근정전을 배경으로 선보인 무대입니다. 이로부터 약 5년 반 뒤인 오는 3월 21일 BTS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완전체 컴백 공연을 엽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이 서서히 밝혀집니다. 뭐 어떻게 밝혀질 거야? 앨범이 나온 순간 꿍. 20일 오후 1시 5집 앨범 아리랑을 발매하고 이튿날 저녁 8시 컴백 무대를 선보입니다. 소속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가 단독 공연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촛불 집회와 월드컵 거리 응원 등 현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새 앨범 아리랑이 지닌 의미와 맞물려 BT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소에서 완전체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만 관객 수용 인원과 티켓 예매 방식 등 세부 운영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광화문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주요 이벤트가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 국가 지역의 시청자에게 실시간 송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27일에는 BTS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새 음반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도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열을 식히려고 얼음 주머니를 올리고 체육관이 좀 후끈 달아올랐어요. 준비되고 있는 한국생명 퀵오픈 최은지 최근에 보면 최은지 선수가 경기를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은지 성공. 최은지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제2 전성기를 보는 것 같아요. 조이! 됐어요. 최은지, 좋은 디그. 박정아, 스파이크. 오, 최은지 좋습니다. 조이, 스파이크 브로킹. 최은지! 최은지가 덮어내면서 매치 포인트! 참 쭉쭉에 끼긴 하지만 꼭 어린애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좀 코트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후 들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스한 햇볕까지 내리쬐면서 확연히 추위가 덜하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5도까지 더 올라서 바깥 활동하는 데 한결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특히 건조경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아 바깥 활동하는 데 무리 없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도로가 무척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에도 터널 출입구나 교량 등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